썰TV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휴가철 해외여행을 가는 분들이 정말 많았지만 코로나 터지면서 상황은 크게 변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여행사들이 문을 닫았지만 다행히도 작년부터 한국 노선이 재개되면서 요즘 다시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저희 부모님도 숙박업에 종사하고 계셔서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전 다른 친구들보다 자유롭게 자란 편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가부장적인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요. 짐승만도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한 두 사람과의 인연을 끊은 지도 벌써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천벌을 받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2호점 사장이 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 누군가 꿈이 무엇인지 물으면 제 대답은 게스트하우스 주인이었습니다. 의사나 경찰, 선생님 등을 꿈으로 적은 친구들에 비해 제 꿈은 다소 소박했는데요. 회사에 다녀와서 피곤에 찌든 얼굴을 하는 친구 부모님들과 다르게 항상 부모님은 생기가 넘치고 일을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 살았던 저는 동네나 학교에 있으면 항상 갑갑했지만 부모님 게스트하우스에 외국 사람들이나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낯선 사람들에게 말 거는 일도 조심스럽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귀엽다며 간식을 주거나 함께 이야기하는 여행객들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이런 저희 집을 무척 부러워했죠. 주희야, 너무 예쁜 팔찌다. 어디서 샀어? 아, 이거 어제 우리 숙소에 오신 분이 나 주셨어. 아르헨티나에서 가져왔다는데 행운을 주는 팔찌라고 하더라. 좀 특이하지? 완전 예쁘다. 주희, 넌 진짜 좋겠다. 맨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선물도 받고 얘기도 하고. 맨날 같은 사람들만 보니까 난 우리 집이 지겨워 죽겠어. 야, 부모님이 그 얘기 들으면 엄청 서운하시겠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우리 집은 아빠가 외국에서 일하시다가 귀국해서 같이 산지 이제 3년째인데 뭐. 정말 그렇구나. 주희야, 다음에 너네 게스트하우스 놀러 가도 돼? 가서 구경 좀 하자. 그래, 알았어. 손님 안 계실 때 애들이랑 한번 놀러 와. 그렇지 않아도 아빠가 애들 데리고 오면 마당에서 삼겹살 구워준다고 하셨어. 아싸, 알았어. 내가 애들 모을게. 고마워, 주희야. 저희 부모님 자랑을 살짝 하자면 저와 관련된 일이라면 크든 작든 꼭 제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덕분에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해본 적도 없었고 무조건 부모님 말에 순종하며 자라지도 않았죠. 그렇다고 제가 어른에게 예의가 없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내 상황이 부당하다 느낀다면 할 말은 해야 하지만 어른에 대한 예의는 꼭 지켜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으니까요. 사실 지금이야 부모와 자식 관계가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인 경우가 많지만 제 어린 시절만 해도 아이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어른들 원하는 대로만 하는 부모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주변 친척 어르신들은 저를 두고 애가 너무 되바라지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죠. 특히 저희 큰엄마가요. 아유, 주희 엄마. 주희는 이번에 시험 몇 점 받았어? 우리 상철이는 이번에도 1등인데. 아, 큰형님 오랜만이네요. 우리 주희는 10등 했다네요? 이번에 꽤 열심히 해서 제가 칭찬 많이 해줬어요. 열심히 했는데 10등 한 거야? 아이고, 자네 닮아서 아주 똑똑하지는 않나 보다. 아빠 닮았으면 그래도 머리는 좋았을 텐데. 공부 머리 안 들 것 같으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예체능으로 노선 바꿔. 그래야 나중에 덜 고생한다더라. 아,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형님. 주희 진로는 주희가 알아서 결정할 거예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겠지만요. 아이고, 주희 엄마. 그렇게 태평해서 애 대학 보내겠어? 그런 마인드로 무슨 공부를 시킨다 그래? 지금 주희 다니는 학교가 명문학교도 아니라며. 그럼 반에서 1, 2등 해도 좋은 학교 갈까 말까인데 주희가 성적이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한 거야? 전 주희가 포기했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주희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만약 해도 안 된다면 그때 다른 길을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켰다가 과부하 걸려서 대인관계 망치는 아이들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꽉 잡고 공부시켜야 한다고 했지? 으이그, 알아서 한다더니 지금 주위 성적이 딱 말해주잖아. 뭐 맨날 우리 상철이한테 게스트하우스 운영할 거라고 떠들던데.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것은 주의 선택이니 저희는 존중하고 응원해 주려고요. 뭐든 억지로 시킬 생각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 주의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참나, 걱정해줘도 자존심 세우기는. 주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알았네. 알았어. 우연히 이 얘기를 들은 저는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덕분에 다른 애들보다 조금 일찍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눈에 들어온 직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파티시에였죠. 손재주가 좋았던 엄마를 따라 빵이나 과자를 가끔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과 제빵을 전문으로 가르쳐주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 명문대의 호텔 조리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절 걱정해준답시고 제 흉을 잔뜩 봤던 큰엄마 아들은 결국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지나치게 공부 스트레스를 줘서 아예 공부에서 손을 놔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당시 금융위기가 아직 오기 전이라 취업이 그리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실력이 좋았던 저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유명 호텔의 파티시에로 들어가게 되었죠. 한 1년 정도는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지나고 나니 꽤 익숙해졌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예쁘게 만들어진 케이크를 보면 힐링이 절로 되더라고요.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중 제 인생이 뒤바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발리로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한 한국 여행객과 눈이 맞았거든요. 천국 같은 곳에서 며칠 머무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와 사귀게 되었고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죠. 설마 무슨 일이야 생기겠어? 하고요. 연락처를 주고받고 전 다시 서울로 왔는데 며칠 후 몸이 유난히 찌뿌둥했습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2줄이 나오더군요.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제 잘못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친구가 그렇게 원망스럽더라고요. 제 연락을 받고 놀라서 뛰어나온 남자친구는 가부장적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남자였습니다. 위로 누나가 있었지만 결혼 후 부모님과 인연을 끊었다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죠. 고생고생해서 키워준 부모를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 있을까 하고요. 이후 저희가 함께 산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낯선 번호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누나의 번호였죠. 혹시 주희 씨 번호가 맞을까요? 아,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 상철이 누나예요. 직접 못 만나고 전화를 인사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해외에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저 신주희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린다뇨. 오히려 제가 할 말이죠. 좀 안 좋게 들릴 수 있는 거 알지만 얘기를 해야 할 게 있어서 전화한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엄마 평범한 시어머니가 아니어서요. 아들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요구하는 분이시라 상철이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더라고요. 이번에 함께 살게 된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사실 좀 걱정돼서 전화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솔직히 난 엄마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결혼하자마자 바로 신랑 따라 외국으로 온 거거든요. 요즘은 연락을 거의 안 해요. 무슨 말만 하면 항상 아들이랑 비교하니까. 근데 상철이는 나처럼 연락을 확 끊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니까. 옳게 될 사람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다 싶으면 참지 말고 할 말 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요즘 그런 시대도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잘 새기겠습니다. 누나의 말대로 남편은 부모님 말씀이라면 절대 거역 못하고 가족 일이라면 만사제치고 달려가는 사람이라 요즘 남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행지에서야 그렇게 로맨틱하더니 임신 사실을 알리고 그의 사는 형편을 들어보니 비로소 콩깍지가 벗겨지더라고요. 오빠, 우리가 애 생겼으니까 같이 살려면 부모님께 얘기 드려야 하지 않을까? 당연하지. 내가 부모님께 잘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주 주말에 인사드리러 가자. 그리고 결혼식은 솔직히 지금 당장은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 것 같아. 대신 애 낳고 우리 자리 잡히면 그때 화려하게 해줄게. 알았어. 그럼 우리도 살 집도 구해봐야겠네? 아파트는 못 들어가도 빌라라도 구해봐야 하지 않겠어? 아, 내가 그동안 얘기를 못했는데 부모님 사정이 좀 생기셔서 내가 집 보증금을 잠깐 빌려드렸어. 그래서 지금 나 부모님 집에 살아. 우리 애기 태어나면 돈 모을 때까지 부모님하고 지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근데 나 아무리 오빠 부모님이라고 해도 같이 살 자신 없어. 애 낳으면 가뜩이나 예민해진다는데 눈치 보는 것도 싫고. 괜히 나중에 사이 어색해지는 것보다 각자 살고 싶어. 그런가. 그러면 최대한 부모님 집 근처로 알아보자. 나중에 급할 때 부모님한테 아기 맡길 수도 있잖아. 알았어. 그럼 내가 자기 부모님 동네에서 한번 구해볼게. 이 사실이 저희 부모님 귀에 들어가자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자식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저희 부모님은 노후 자금을 털어 저희에게 전세금 3억 원을 주셨고 여기에 저희가 1억을 대출받아 작은 빌라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랑 아빠 노후 자금인데 내가 다 뺏어가네. 도움은 못 줄 망정. 아니 빼앗기는 뭘 빼앗아? 자식이니까 엄마가 도와주는 거지? 애도 있으니까 니들끼리 잘 살면 돼. 엄마 아빠는 아직 일하니까 또 돈 열심히 모으면 되고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아니 그래도 내가 나중에 다시 일하게 되면 엄마 돈부터 갚을게. 진짜로 약속할게. 부담스럽게 무슨 그런 말을 해? 너도 부모 되면 자식한테 다 해주고 싶지 받고 싶은 마음 하나도 안 들어. 부모란 다 그런 거야. 김서방 부모님도 마찬가지실걸? 그런가? 아, 그래도 너무 미안한데. 엄마, 고마워. 부모님께 죄송스럽긴 하지만 살 곳도 구했고 뱃속 아기도 건강하니 어느 정도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듯 했죠.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엔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이 출산 후 전혀 다른 인간이 됐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애도 있으니 제가 꾹 참고 살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오빠, 이번 달 마지막 날에 아빠 생신이 있어서 우리 제주도 내려가야 할 것 같아. 티켓 미리 내가 끊어놓을까? 그때가 장인어른 생신이야? 아우, 하필 날짜가 그러냐?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어제 엄마한테 전화 왔어. 이번 달 말에 할아버지 제사라고 우리 결혼하고 첫 제사니까 꼭 오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말인데 주희야, 우리 이번 한 번만 제사 가고 내년부터 제주도 가면 안 될까? 우리 엄마는 당연히 오는 줄 알고 계셔서 못 간다고 하기가 죄송해서 그래. 오빠, 우리 아빠도 나 오는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계셔. 그리고 솔직히 돌아가신 분보다는 살아계신 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난 못 갈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알았어. 그럼 난 제사 지내러 갈 테니까 자긴 친정 갔다 와. 가서 한 일주일 푹 쉬다 오든지. 알았어. 그럼 아빠 선물을 현금으로 드릴까? 저번에 어머님 생신 때 그렇게 했잖아. 어? 엄마는 저번에 허리 수술하셔서 수술비 보태시라고 내가 드린 거지. 생신이라서 돈 드린 건 아니야. 그리고 장인어른은 어디 아프신 데 없는데 왜 돈을 드려? 아니, 생신이니까 돈이든 선물이든 드리려는 거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드리려고 했어? 저기 웃긴다. 아니, 우리 집은 형편이 워낙 안 좋으니까 당연히 드려야 하는 거고, 너네는 그래도 집이 좀 사니까 그런 거지. 내가 언제 아무것도 안 드린대? 그러면 한 3만 원 안짝으로 선물 세트 한번 찾아봐. 뭐? 3만 원? 자기 부모님은 100만 원씩 잘 만들이더니 우리 아빠는 3만 원짜리 선물을 드린다고? 됐어, 하지 마. 대신
매달 자기 집에만 용돈 드리는 거 이제 우리 집에도 똑같이 해. 아니, 야, 그건 좀 부담스럽지. 어떻게 양쪽 모두 돈을 매달 들이냐? 내가 뭐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벌면 몰라도 지금 300만 원 언저리 받는데 내 수입이 늘어나면 그때 생각해보든지. 이렇게 남편은 자기 집에는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해주면서 저희 친정은 잘 산다는 이유로 돈 한 푼 주지 않더군요. 전 다시 파티시에로 취업할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아기가 너무 어려서 남의 손에 맡기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친정도 멀고 시부모님은 옛날 사고방식대로 사는 분들이라 못 믿었더라고요. 아이가 3살만 되면 어린이집에 맡기고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생각한 전 악착같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시어머님은 꼭 어린아이처럼 무슨 반찬이 먹고 싶다, 어디가 가고 싶다, 이불이 오래됐다,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레파토리가 있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돈을 벌었으면 좋은 마음으로 해드렸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외벌이다 보니 다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은 제 앞에서는 안 드렸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다 해드렸더라고요. 부부 동반 모임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하염없이 속상해 눈물만 났습니다. 주희 씨 진짜 보살이다. 상철 씨한테 아까 얘기 들었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한다면서? 아, 무슨 얘기요? 저 그렇게 어머니께 잘해드리진 않는데. 아, 무슨 소리. 그 정도면 완전 천사며느리지. 들어보니까 상철 씨가 어머니가 필요한 거 있다고 전화 한 통만 하면 금액이 얼마든 바로 보낸다던데? 주희 씨도 다 오케이 한 거잖아. 저희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 내가 취해서 잘못 들었나? 아닌데. 주희 씨 나중에 취업하면 자기가 더 잘해드릴 거라고 엄청 기분 좋게 말하더라고. 그랬군요. 혹시 그런 마음 아시나요? 배우자를 믿었던 마음이 폭삭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요. 생활이 빠듯한 상황에서 시어머니 요구대로 다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갔지만 저를 속이고 두 모자가 희희낙락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괘씸하더라고요. 저를 아내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집 식모로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전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께 밥 한 번 사드리지 못하는 게 그렇게 죄송하더라고요. 제주도에 내려가서 내가 살게라고 얘기하면 한사코 저를 말리시고 남편 눈치를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남편도 기분 좋게 저희가 사겠습니다 하면 될 것을 실망한 표정으로 뚱하니 앉아있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전 남편 몰래 부업을 해서 영양제라도 사서 보내면 그나마 마음이 편하지만 부업도 못하게 하면 가슴속에 얼마나 피눈물이 나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아빠가 새벽에 손님들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엄마, 아빠가 왜 폭행을 당해?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외국 여행객들이 밤에 술을 마시다가 옆방 손님들하고 시비가 붙었었거든. 아빠가 옆에서 뜯어말렸는데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아빠를 갑자기 막 패더라고. 엄마가 말려도 소용도 없고. 아빠 그러면 얼마나 입원하셔야 하는 거야? 크게 다친 거야? 전치 2주가 나왔는데 아빠 나이가 있으셔서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다더라. 한 달 정도는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엄마, 병원비 많이 나오겠네. 내가 남편한테 말해서 조금이라도 보탤게, 엄마. 아유, 니들이 무슨 돈이 있어. 엄마 모아둔 거 있으니까 괜찮아. 돈 걱정 말고 나중에 아빠 태어나면 그때 얼굴이나 한번 보러 와. 이 말을 듣는데 정말 나쁘끄럽더라고요. 전 그날 저녁 남편에게 자초지정을 말했습니다. 아빠가 병상에 자리가 없어 다인실에 계시는데 1인실보다는 저렴하니 병원비라도 최소한 보내자고 했죠. 여보, 아빠가 병원에 계시니까 우리가 좀 보태야 할 것 같아. 나 결혼 전에 샀던 명품 가방 팔면 50만 원 정도 된다니까 이거랑 자기가 100만 원 보태서 150이라도 보내자. 우리가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 도리는 해야 돼. 그럼 이번만 그렇게 드리고 앞으로는 일절 돈 안 드리는 거지?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이번에 예상치도 못하게 큰 돈이 나갔으니까 우리도 당분간 아껴야 하잖아. 또 지출 이렇게 나가는 거 막으려고 미리 말하는 거야.
자기 참 냉정하다. 부모님이 태어나셔도 당장 또 병이 나실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걸 어떻게 딱 잘라서 말해? 자기 부모님 일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겠어? 참, 그렇게 그게 고가우면 너도 일하든지. 다 이게 우리 셋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냐? 제발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우리 부모님이 집 사는데 3억이나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지. 그거 없었으면 가능했겠어? 도움받을 때는 손 벌리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는 게 사람이냐? 내가 그동안 단 한 번이라도 돈 얘기 꺼낸 적 있었어? 없잖아. 그리고 설령 처가에서 돈 한 푼 못 받더라도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지. 이렇게 남편과 크게 싸운 후 전 더 이상 돈 얘기를 하기 싫더라고요. 아이에게는 당장 미안하지만 어린이집에 맡기고 예전에 했던 파티시에 일을 다시 하기로 다짐했죠. 다행히도 어린이집은 한 자리가 딱 남아있어 일주일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치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바로 집 앞에 있고 또래 친구들도 많아서 적응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후 며칠 동안 구인 사이트를 살펴보다가 이전에 일했던 호텔에서 경력자 파티시에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 사정을 말하니 급여를 조정해서 5시 전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더라고요. 이런 기회가 오기 쉽지 않은데 제가 운이 정말 좋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취업이 됐으니 그리 알라고 말했죠. 그런데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뜸 소리부터 지르시더라고요. 아니 주희야, 너 취직했다며? 너 정신이 있냐 없냐?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애기 때문에 그러세요? 시아는 어린이집에 맡기기로 했어요. 애가 뭐 강아지도 아니고 왜 굳이 맡기면서까지 일해야 하니? 요즘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애들이 있으면 사고야 어디든 나죠. 저희가 형편이 요즘 좋지 않아서 둘 다 벌어야 해서요. 어머님 어차피 시아 못 봐주시잖아요. 멀쩡하게 엄마가 있는데 왜 내가 애를 보니?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 야무지게 키울 것 같아서 결혼시켰더니 아이고 머리야. 이래서 집에 사람이 잘 들어야 한다니까. 그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죠. 저희 엄마도 신랑이 제 뒷바라지하고 애 잘 키울 것 같아서 결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직장 나가면 남편도 지금보다 많이 도와줘야 하고요. 뭐라고? 너 이렇게 말대꾸하는 거 친정엄마도 알고 계시니? 그리고 남자랑 여자랑 같냐? 옛날 같았으면 니네 부모님 내 앞에서 두 손 싹싹 모아서 비셔야 돼. 딸 교육 잘못시켰다고. 저희 부모님이 왜 어머니께 싹싹 빌어야 해요? 어머니, 만약이라도 그런 일 생기면 2번 다시 제 얼굴 볼 생각 안 하셔야 할 거예요. 참네. 아니 네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하길래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일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어디서 상철이 살림을 시켜? 됐고, 애 좀 클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냐? 니네 지금 집도 있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어머니, 저희 매달 어머님 용돈에 병원비에 대출금에 생활비까지 쓰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자꾸 왜 일하냐고 물어보시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벌어야 지금처럼 드릴 수 있어서 그래요. 너 지금 시어미가 돈 가져가는 게 아니고워서 일하겠다는 거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간다더니 딱 그 짝이네. 어떻게 받아들이시든 좀 더 잘 살려고 저도 돈 벌려는 거예요.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전 일할 겁니다. 다음에 또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 그렇게 전화를 끊으니 저녁에 남편이 들어와 난리를 치더군요. 어머니까지 반대하시는데 꼭 일을 해야겠냐고 비꼬더군요. 애가 괜히 정서불안으로 자라면 어떡하냐며 애 핑계까지 되는 걸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평소에 애가 어디 아픈지 뭘 먹는지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엄마랑 내가 반대하는데 당신은 꼭 일을 해야 해? 나보다 벌이도 적잖아. 돈 몇 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그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돈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죄다 어머님 갖다 드리잖아. 나도 벌어서 애한테도 쓰고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려고 하는 거야. 이제 각자 번 건 각자 관리하자고. 뭐? 아니 그러려면 결혼을 왜 한 거야? 남편이 돈 주면 그거 갖고 아껴서 살 생각을 해야지 각자 딴 주머니를 찾자고? 당신이 먼저 아껴서 살 생각을 안 하잖아. 죄다 어머니께 돈이 다 새는데 무슨 수로 돈을 모으겠어?
이건 새는 게 아니라 자식된 돌이지. 나만 보고 사시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지 않아? 어머니께서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요즘 100세 시대인 거 몰라? 그리고 나도 우리 부모님 자식이야. 난 뭐 하늘에서 떨어졌냐? 나도 부모님께 최소한 자식의 도리는 하려 그래. 자기가 처가해 주는 돈 아까워하니까 내가 직접 벌어서 주겠단 거야. 아, 진짜 말 안 통한다. 너는 옛날 같았으면 너나 나나 우리 엄마한테 한 번 얻어맞았어. 알아? 어? 뭐라고? 얻어맞아?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지? 옛날 같았으면 넌 쫓겨났어. 지금이야 세상이 좋아져서 참고 사는 거지. 맞기 싫으면 제발 돈 벌겠다고 설치지 좀 마. 그냥 조용히 애기 잘 키우면서 살면 되잖아. 제발 내 말 좀 들으라고. 남편의 저런 꼴을 보니 절 협박하는 것 같아 그날부터 잠이 정말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했다가는 저랑 아이 모두 가정폭력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가정을 꾸린 후로 한 번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전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에게 협의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두 인간이 한 짓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고도 남지만 그래도 살아온 정이 있어 소송까지는 안 하고 싶었거든요. 협의 이혼은 제 마지막 배려였던 셈이었어요. 근데 이 인간들은 호의를 당연한 걸로 알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보태주신 지파라서 절반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게 그 이유였죠. 아니, 저희 부모님께 10원 한 장 안 준 것들이 무슨 염치로 그 집을 팔라 말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 이딴 식이면 이혼 소송까지 가겠다고 했고, 그래서 진행했죠. 생각보다 이혼 소송이 길어지자 그 사이에 아이와 따로 나와 살 집을 구했습니다. 제가 인복은 있었는지 제 사정을 알게 된 부동산 사장님이 제 주인에게 얘기를 잘해서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전 호텔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자 총 지배인님이 절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주희 씨, 혹시 이 호텔에서 계속 일할 생각이세요? 아, 저는 지금 근무 시간도 그렇고 급여도 괜찮아서 옮길 생각은 없어요. 왜 그러세요? 아, 사실 제가 이번 달에 호텔 퇴사를 합니다. 한 회사에서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받을 퇴직금이 제법 액수가 돼서 규모가 큰 카페를 차릴까 하는데 주희 씨가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 해서요. 제가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는데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아유, 그럼요. 요즘 베이커리 카페 유행하는 거 알죠? 여기서 30분 정도 가면 유원재 하나 나오잖아요. 그 근처에 하나 차리려고 부지까지 샀거든요. 거기 카페 관리를 혹시 주희 씨가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빵이나 과자 만들 줄만 알았지 저 사람 다루는 일은 안 해봤거든요. 그동안 제가 주희 씨하고 동료들하고 일하는 거 보니까 참 잘하시던데요. 카페 관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물론 처음 하는 거니까 당분간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고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사실 누가 봐도 호텔 일이 안정적이고 급여도 나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제안이 오니 저도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며칠을 고민하다 전 결국 퇴사를 하고 그분과 함께 카페를 차리게 됐습니다. 자리도 좋고 인테리어도 워낙 세련돼서 그런지 손님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손님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받은 저는 신메뉴도 개발하고 직원 관리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결국 1년 후 카페는 2호점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그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비록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돈을 번 건 맞지만 제가 가사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운 일도 경제활동을 돕는 데 일조한 거라며 제 손을 들어줬거든요. 결국 액수는 사실 그리 크지 않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 둘 다 제게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이 나왔죠. 전 당연히 그 인간들에게 줄 게 없고요. 이렇게 일이 잘 풀리니 그동안 내가 왜 스트레스 받으며 참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카페도 잘 되니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열심히 돈 모아서 나중에 경치 좋은 곳에 게스트하우스도 하나 차려볼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평화롭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낯익었는데 알고 보니 전 남편 어머니더라고요. 전 남편이 저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기 직전이니 책임지라는 거였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깜짝 놀랐죠. 혹시 꿈인가 싶었습니다. 너, 너 나랑 상철이한테 위자료 뜯어가더니 이제 내 아들 목숨까지 탐내냐? 내 아들 너 만나러 가다가 죽게 생겼어. 이거 어쩔 거냐? 응? 아이고. 누구세요? 혹시 김상철 씨 어머니세요? 김상철 씨 어머니? 이제 시어머니도 그따위로 부르냐? 진짜 너네 부모에게 찾아가서 깽판을 쳐야지 네가 말을 듣겠냐? 응? 뭐라고요? 저랑 김상철 씨는 이제 남이에요. 그쪽이 지금 하신 말씀 협박죄인 거 모르시죠? 경찰에 신고하면 감옥 가실 수 있어요. 입 조심하세요. 이제 다 늙은 어미마저 감옥에 보내려고? 너 그러다가 천벌 받는다. 아들 잡아먹고 시어미까지 그리 만들겠다는 거냐? 아들 잡아먹는 게 무슨 얘기세요? 김상철 씨가 왜 저를 만나러 와요? 내가 그걸 어찌하냐. 상철이가 뭐에 씌었는지 주위 널 갑자기 보러 간다고 나갔는데 교통사고 나서 몸이 작살이 났어. 상철이 말로는 너가 통화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럼 네 책임이지. 전 그 사람하고 통화한 적 없습니다. 통화 내역에도 없고요. 아마 어머니한테 거짓말한 것 같은데요. 이게 누굴 바보로 하나. 주위 너랑 통화하다가 사고가 났다니까. 합의금 주기 싫어서 지금 거짓말하는 거냐? 제가 사고 낸 사람도 아니고 통화하지도 않았는데 왜 합의금을 줘야 해요? 저한테 자꾸 뒤집어 씌우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자랐는데 그럼 상철이가 거짓말했단 거야? 그건 아드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이만 끊습니다. 찜찜한 통화가 끝나고 혹시나 하여 통화 내역을 살펴봤지만 전 남편은 전화하지 않았더라고요. 이후 시어머니는 아들의 교통사고 원인이 저 때문이라며 카페로 찾아와 소리소리를 질렀고 결국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에 끌려나간 후 제게 민사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악연이 겨우 끝났나 싶었는데 이제 한숨 돌리려는데 또 이렇게 얽히니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딸만 아니었다면 정말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우울해졌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제 자신이 무척 싫었죠. 제가 며칠 표정이 계속 좋지 않자 사장님은 제게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행태를 보셨지만 차마 제게 물어보지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얘기를 꺼내신 것 같았어요. 제가 자초지정을 말하니 친형이 변호사니까 한번 얘기해보라며 자리를 마련해 주시더군요. 변호사라는 그분은 제 얘기를 듣자마자 화를 내시면서 무고죄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통화 내역에 없었으니까요. 참, 뭐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까? 주희 씨 그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남편 복이 참 없나 봐요. 전 남편하고 통화 안 한 게 이렇게 증거로 있으니까 이게 무고죄가 맞는 거죠, 변호사님? 그럼요. 사실 이혼하셨더라도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겠는데 상황이 이러니 저도 합의하시라는 말을 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참 정도껏 뻔뻔해야죠. 그리고 그동안 보니까 위자료도 전 남편이 안 줬네요. 예, 문자나 전화도 해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먹고 사는 게 어려움이 없어서 크게 독촉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법적으로 위자료는 꼭 줘야 해요. 제 생각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같이 제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정말 최소한의 아버지 도리는 해야죠. 제가 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소송이 되는 줄도 몰랐네요. 그러면 잘 좀 부탁드릴게요. 결국 무고죄로 남편은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를 하다 보니 남편이 사고 당시 전화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딴 여자더군요. 이 사실을 알자마자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남편은 수술 전까지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지만 천운으로 수술이 잘 되어 살아났더라고요. 사람이 나쁜 마음은 먹으면 안 되는데 살았다는 얘기를 들으니 이상하게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겠죠. 김상철, 경찰 조사에서 다 나왔어. 내가 아니라 딴 여자한테 당신이 전화한 거던데
무고죄로 이제 감옥 가게 생겼네? 아니, 주희야. 내 말 들어봐. 나는 진짜 너 만나러 갔던 거야. 근데 하필 예전에 만났던 여자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하다가 그만 사고가 난 거고. 그럼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해야지. 왜 나랑 통화하다가 사고 났다고 했어? 내가 뭐 죄책감이라도 느껴서 돈이라도 쥐어줄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지. 미안해, 주희야. 나 처벌 불원서 써줄 거지? 이제 주희 네 앞에 안 나타나고 조용히 살게. 야, 이미 넌 끝났어. 무고죄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아니? 난 네 처벌 엄청 바란다고 변호사님께 말할 거야. 상철이 네가 감옥에 갈지 안 갈지는 판사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니네 엄마랑 오손도손 잘 머리 굴려봐. 끊는다? 주희야, 주희야, 내가 잘못했다니까? 결국 남편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남편은 이후 일절 연락이 없더라고요. 이혼한 부부가 대부분 그렇듯이 각자 알아서 잘 살겠거니 생각했는데 이후 들리는 소문이 참 가관이더군요. 남편은 어머니의 성화로 성까지 봐가며 여러 여자들을 만났지만 어머니의 실체를 알자마자 여자들이 모두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동남아 출신 여자를 만나 국제 결혼을 했지만 어머니 천성이 어디 가나요? 말이 안 통한다, 생활비 달라는 등을 하며 못 살게 굴어 자기 나라로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이후 전 부모님을 제가 사는 곳으로 모시고 와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주도 생활을 청산하시고 저희 카페 뒤에 텃밭 관리를 시작하셨어요. 카페 바로 뒤가 밭이라 작물을 충분히 키울 수 있거든요. 부모님은 밭을 하나둘 늘려가시더니 수확물을 사람들에게 판매해보자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다 보니 장사의 눈이 밝으셨던 거죠. 카페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부모님이 재배한 작물들을 저렴하게 판매했고 어느 정도 고정 수입을 얻게 됐죠. 이후 부모님은 아예 시골로 내려가셔서 특이작물 위주로 농사를 짓고 계신답니다. 옛말에 행복은 가까이 있지만 불행은 바로 곁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역시 불행이 닥쳤을 때 가까이 있던 행복을 찾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에게도 힘든 일이 생겼다면 주변에 항상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